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자, 정착물입니다.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묻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독립 정착물을 묻는 겁니다. 이 토지와 이 독립된 우리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거죠. 이 독립 정착물이 아닌 걸 묻는 건데, 자, 여기에 토지에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건물은 어디 속하죠? 독립 정착물에 속하고, 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죠. 자, 그래서 이 정착물이 아닌 거, 자, 이 정착물, 지금 요거 아닌 걸 구하는 건데, 이 정착물이 아닌 것은 우리가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여러분, 거기 나오는 이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입니다. 우선 하나 나왔고, 또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또 우리는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또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가식은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 놓은 나무죠. 그래서 이것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아니죠. 정착물이 아닌 동산입니다. 그리고 울타리, 뭐 교량, 터널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죠. 그래서 이 독립 정착물, 여기 아닌 것은 몇 개? 하나, 둘, 세 개. 3번 정답입니다. 자, 2번 용도적 지역이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자, 용도적 지역. 자, 이 실제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우리는 용도적 지역을 크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 용도적 지역 상호간이다. 예를 들어서 임야가 택지로 조성돼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때 용도적 지역 전환인데, 이 용도적 지역 상호간에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이런 토지를 전문용어로 후보지. 자, 후보지는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3번. 다음 내용과 모두 관련된 토지 특성. 자, 임장활동만 나와도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임장활동,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우리가 국지화시킨다. 상당히 중요한 다 형상들인데, 바로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이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효과. 원래 부동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고, 만약 이런 형태로 시험에 나오면 이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원래 나올 수 있어요. 자, 4번 절량 개념으로 틀린 것은, 자, 절량은 일정 시점이란 얘기죠. 이 절량은 스톱 개념입니다. 유량은 뭐죠? 기간. 그래서 이 절량과 여러분 이 유량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자, 일정 시점에 있죠. 우리가 시점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절량이고, 또 기간으로 묻으면 유량이죠. 일정 시점에 일정 우리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시점이 나오면은 우리는 절량이고, 기간이 나오면 유량. 요걸 구분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절량 개념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신규 주택 공급량인데, 신규는 뭐죠? 자, 착공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공되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공돼서 신규 주택이 공급되니까 이것은 무슨 개념? 기간 개념. 그래서 시험 나올 때 주의하겠죠. 그래서 신규 주택은 유량이고, 뭐 거기 보면은 국부, 주택 재고량, 인구, 주택 보급률, 가계의 부채, 자산, 뭐 자본, 이런 것은 전부 절량 개념.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자, 아파트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 변화, 자, 수요 변화 밑줄. 여러분,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거. 여러분, 수요 변화가 떴다 하면요. 아파트죠. 지금 문제 아파트 시장인데 아파트에 동그라미 칠까요? 지금 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파트 하면은 빨리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아파트 가격이 있는가 확인해야 돼. 문제에서 항상 답 찾는 요령은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동그라미 치시고 아파트가 나오면 아파트 가격이 있는가부터 확인. 보기 중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A점인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A점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을 따라서 뭐죠? B점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우리가 점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수요 변화 요인 아닌 것 찾으면 답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여기서 찾아와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수요 변화 요인 아닌 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정답인데 정답은 아파트 가격 나온 걸 찾으시면 돼요. 정답 1번. 1번은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 나머지는 전부 뭐죠? 수요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답 찾는 요령입니다. 자, 6번.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부증성의 특성으로 볼 때 토지 공급 곡선은 수직이고 우리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 이렇게 뭐가 되죠? 수직선. 이 수직선일 때 이것을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의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공급.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로서의 총량은 변화가 없는데 이 물리적 공급은 뭐에서? 부증성의 특성에서 나타나죠.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산 공급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 지역에 따라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지속시키므로 불안전 시장의 형태로 만듭니다. 맞고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의 전환을 통한 공급이 뭐하다? 가능하죠. 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용도적 공급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용도적 공급 또는 뭐죠? 경제적 공급이죠.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뭐에 의해서?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은 택지를 조성,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하거나 간접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은 늘려줄 수 있죠.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자,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4번 토지 이용의 집약화. 자, 여러분 이 건물을 도시에서 고층화시키는 게 집약하고 또 공법상 규제를 완화해서 어떻게 돼? 택지 조성 공급을 늘려줄 수 있죠. 이건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의 예다. 자, 그리고 한 국가 전체 토지 공급량. 이 얘기죠, 여러분. 한 국가 전체 토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완전 비탄력적인 뭐가 된다? 수직선이 되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 제로다. 여기 5번 설명.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특정 주택 시장에서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2라고 하자. 주택 가격이 4억 원에서 얼마로? 우리가 5억으로 우리가 상승함에 따라 공급량은 얼마나 변하겠느냐. 자, 우선은 가격의 변동분이 주어졌죠. 자, 주어진 원래의 가격에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또 우리 주어진 원래의 공급량에서 공급량은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자, 수식을 적으면 이건데, 자, 최초의 탄력성은 최초의 값으로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4억 원이죠. 자, 4억 원에서 얼마? 5억 원으로 상승했으니까 가격의 변동분은 플러스 1억 원이 되겠고, 수요량은 얼마죠? 최초의 주택 공급량은 8,000채. 8,000채인데 공급량은 8,000채인데 공급량 변동은 모르니까 델타 Q인데 지금 얼마죠? 0.2. 0.2. 자, 그럼 요거는 4분의 1이니까 내항이 곱은 분모로 갑니다. 8,000은 분모로 가고, 외항이고 4 곱하기 델타 Q는 분자로 가죠. 자, 이 값이 0.2죠. 약분하니까 얼마죠? 2,000. 그러면은 델타 Q는 2,000에 양변에 2,000을 곱해주니까 0.2니까 얼마 나온다? 400이죠. 수요량의 변동분은 얼마? 우리가 공급량의 변동은 400이 됩니다. 얼마나의 동그라미 얼마나가 나오면은, 자, 여러분 얼마나가 나오면 답은 400. 만약에 얼마로 하면 답이 달라지겠죠. 얼마로 하면은 8,400이 나올 건데 지금 얼마나가 나오면은 400채. 정답 몇 번? 우리가 3번 정답.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뭐 한다?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은 뭐 해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번 정답. 자, 8번.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의 변화를 단기와 장기로 한다. 여러분, 부동산은 공급은 단기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단기의 가격은 어떻게 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아니면 4번에서 나와야지. 왜? 단기에는 여러분 문제 찾을 때 단기에는 공급은, 부동산은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단기에는 공급이 불변이야.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거든요. 항상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과 거래량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장기로 가면은 공급이 변하는데 문제는 뭐가 되죠?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장기로 가면은 공급 곡선이 뭐다? 우측으로 증가해요. 그럼 장기에는 뭐죠?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해요. 그래서 단기에는 공급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격도 변화가 없고, 근데 장기는 가격이 뭐 한다? 하락을 하죠. 그래서 정답 4번이 정답.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자기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맞는 지문이고, 자, 무자기적 변동, 자주 나오는 용어죠. 예기치 못한 사태, 이게 포인트죠. 뭐 지진이나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입니다.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을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자,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 자, 상향시장에서, 자, 우리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상향 시장에서 우리가 직전 회복 시장에서의 거래 사례 가격을 현재 보면 밑에 있으니까 뭐죠? 하한선. 그래서 상한 가격이 아니라 하한 가격.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4번 정도 출제했습니다. 4번 정답. 상향 시장에서는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일반 상품과 부동산 상품의 차이점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건데,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식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2번 정답입니다. 자, 일반 상품은 어떻게 돼요? 구매 횟수, 빈도는 빈번하게 자주 거래가 이루어져요. 자, 그럼 커피 매일 드시잖아요. 자주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요.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회성 거래예요. 구매 빈도, 횟수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한 번 거래할까 말까. 예? 거래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일회성 거래. 가격이 비싸서 2번 정답. 바뀌었죠? 자, 11번 부동산 정보와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뭐에 포함되죠?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되니까 어떻게 돼요? 1번 지문은 맞죠. 그런데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틀려요. 왜?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2번 할당 효율적 시장 밑줄 긋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시장에 존재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여기 26회 시험에 있다로 출제했겠죠. 2번 맞는 지문. 3번 소수의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하여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시장이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 즉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지문. 4번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정보. 자, 여러분 이 불안정 경쟁, 이 빗금친 부분이 우리가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존재를 한다면, 일치한다면 초과이윤 자체가 없어요. 초과이윤 자체가 없으니까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지. 요 같다면은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뭐 한다면? 요게 같다면. 그래서 4번 정답.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게 B가 들어갔어요. B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4번 정답.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자, 5번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할당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B가 들어가서 틀렸어. 할당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빠져야 맞습니다. 5번은. 틀린 거.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이 정답이네요? B가 돼서 5번은 할당 비효율적,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자, 12번. 배후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고,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예요. 자, 그러면은 배후지의 범위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경향. 1번이 바로 정답. 여러분 2번의 정주는 주택을 정해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정주하는 장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13번. 버제스가 나오면은 동심원 이론이 나와야 되고, 이 두 번째 지문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공간 구조 형성을 친입, 경쟁, 편의 등의 과정으로 설명한 이론이죠. 그래서 우선 두 번째 지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주의해 두시면서 동심원 이론. 14번 이론을 보면은 거기에
비옥한 토지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나오고 최열등진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요거는 바로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의 개념. 그래서 리카르도의 개념이죠. 자, 리카르도는 작년에 요걸 출제했죠. 뭐를 출제했죠? 비옥도. 작년 시험에 출제된 용어가 리카르도는 요걸 출제했어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그래서 이런 비옥도의 차이를 많이 여러분 귀에 듣다 보니까 좀 말을 좀 달리해서 토지의 질적인 차이로 출제했어요.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 차이가 뭐를 가져오죠? 지대.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요거 이렇게 출제를 해서 누구 이론? 리카르도의 핵심. 1번 정답입니다. 15번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사적 시장에서의 시장 질서는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왜?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개입이 필요하죠. 자,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뭐죠? 정이 아니죠. 부죠, 부. 이번에 이 지역, 우리가 지구제에 있어서의 실시에 있어서의 목적은 뭐죠?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뭐를? 부,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이 아니라 부라는 거. 이것도 한 2번 출제된 질문. 자, 3번 현장 자원, 예를 들면 산림. 이 산림 등의 현장 자원 보존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사적인 이익은 공적 이익.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이 뭐를 줘요? 쾌적성 주잖아요. 공적 이익보다 작기 때문에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뭐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져요, 산림은. 자,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적정한 자원 배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주기 위해서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후세,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한다. 자, 2번이 정답이고, 자,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 보시면 저번 주 배우셨는데 생산에 있어서 긍정적, 여러분 생산에서의 긍정적 외부 효과는 뭐죠? 정이잖아요. 긍정적은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인데 생산에서는 비용 갖고 따지거든요. 비용 갖고 따지는데 이 사회적 뭐 한계, 비용, 사적인 한계, 비용이죠. 뭐가 크죠? 우리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더 크죠. 기술 파급 효과를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드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럼 소비의 부정적 효과. 자, 두 번째는 소비에 있어서의 부정적 효과는 또 뭐죠? 외부 불경제, 부의 외부 효과. 자, 소비일 때는 뭐 갖고 따진다? 편의.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자, 사회적 한계, 편의 또는 이익과 사적인 한계, 편익이죠. 자, 여러분 술, 담배 소비인데 개인이 담배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디가 크다? 이거는 어디가 커? 또 사적인 요게 크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걸 말 갖고 잘 찾아보시면 돼요. 정답 2번.
저번 주 배웠어요. 자, 17번 문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지정의 긍정적 효과가 아닌 것. 자,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요. 지정의 목적이 뭐예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그린벨트를 지정하면은 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형상. 그럼 도시와 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형상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연담하라고 해요. 연담화. 용어가 어려워요. 도시와 도시가 서로 뭐가 되는 형상? 연결되는 형상. 이게 어떻게 돼?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린벨트 지정해버리면. 그래서 연담화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연담화를 뭔다? 방지합니다. 2번 정답. 용어를 아셔야 돼요. 연담화. 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형상. 그린벨트가 지정하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방지해준다. 18번. 주택의 여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자, 여러분, 불량주택,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불량주택의 문제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주택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소득의 문제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의 기존 주택을 공급받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향여가라고 해요. 자, 주거분리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형상을 말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도심지역에 많은 것과 역사적 개발 과정과는 무관하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관하다니까 틀렸고, 인근지역의 여가 과정은 친입 계승의 논리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틀렸는데 이걸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개념입니다. 19번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유치. 자,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우리 배웠죠? 저번 주에 이거는.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뭐가 형성된다? 암시장이 형성이 되죠. 자, 이런 얘기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을 때, 이게 시장에서의 무슨 임대료? 균형 임대료. 자, 이 균형 임대료보다 낮으면은 이게죠. 규제 임대료가 형성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가격 차이만큼 싸니까 임 차이는 여기까지 수요량을 늘리고, 생산자는 뭐다? 손해를 보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2번 정답. 자, 20번. 또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인데, 자, A지역 아파트의 공급 곡선. 자, A지역 아파트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 수요 곡선은 뭔다? 우하향한다.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 이게 균형. 자, 이때 정부가 아파트 매도자에게 양도 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했다. 자, 양도소득세 부과했다. 여러분,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도 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수 없죠.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가격은 불변. 공급 곡선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시장에서의 어떻게 돼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다 내야 돼? 공급자가 전액부담. 공급자가 양도소득세, 조세를 전액부담. 공급자가 누구죠? 매도자. 공급자의 누가? 매도자가 전액부담. 3번 정답. 자, 21번. 1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순수익이 2억 원 생기는 사업에 4억 원은 지분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6억 원은 연이자를 10%의 부채로 투자했다.
지렛대 효과, 단 상환 조건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종합 수익률 얼마? 자, 종합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이죠.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뭐의 비율? 순 영업소득. 지금 총 투자 금액은 얼마? 1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순수익은 얼마죠? 2억 원. 2억 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20%. 20%. 종합 수익률. 자, 여러분 지분 수익률. 자, 융자를 이용을 했거든요. 여러분 융자가 없을 때는 종합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서로 같아요. 뭐가 없을 때? 융자, 대출이 없었을 때는 뭐와 종합 수익률과 뭐가 같다? 지분 수익률이 같아요. 여러분 융자가 없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은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 서로 같아요. 그럼 융자를 이용하면은 지분 수익률이 달라지죠. 뭐가 나온다? 자기 자본에 대해서 지분에 대한 대가인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기 자본은 얼마로 투자했죠? 4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순영업소득은 2억 원인데 2억 원에서 뭐를 빼죠? 6억 원 융자를 받았는데 문제는 원금 만기일시 상환이니까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고 매년 뭐만 갚는다? 이자만 갚아야 돼. 이자만 빼주는데 연 몇 프로? 10%. 그럼 10%니까 곱하기 0.1. 요게 뭐죠? 이자죠. 여러분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으니까 원금은 생각하지 말고 이자만 갚으면 돼요. 매년. 그럼 이자 얼마죠? 6천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 나오죠? 4억 원에 6천만 원 빼니까 1억. 몇 천? 4천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35%. 그러면 몇 프로 했다? 20%에서 여러분 융자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20%였는데 지분 수익률이 20%의 종합 수익률 같아요. 그럼 융자를 이용했더니 몇 프로 증가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15%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5포인트 뭐한다?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다. 투자 잘했죠? 플러스 15% 증가했으니까. 정답 얼마? 15% 찾아야겠죠? 정의 지렛대 효과 1번 정답. 그럼 그 P는 요겁니다. 그 P는 요거 포인트.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요. 퍼센티지와 이렇게 퍼센티지 비교할 때는 반드시 포인트가 들어가. 만약 시험에 15포인트 요 P가 빠졌다. 그냥 15% 나오면요. 모두 정답이야. 뭔지 알겠죠? 퍼센티지 비교할 때는 반드시 포인트를 갑니다. 예? 상당히 여러분 초등학교 배우는 기초예요. 비율 비교할 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어 선생님이 영어는 잘하는데 비율을 모르는 거야. 갑자기 출제를 했는데 수능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퍼센티지 비교할 때 포인트가 들어가야죠. 근데 그걸 출제하는데 뺀 거야. 정답에. 그래서 수능 시험 모두 정답 처리됐어. 그러니까 여기 모르면 그런 형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율 비교할 때 뭐가 들어간다? 포인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1번 정답. 22번 수익률 개념. 기억은 뭐죠? 예상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이고 2번 최소한의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는 실현 수익률 개념. 2번 정답. 개념입니다. 자, 23번 위험 수익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커지는 것은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 개념.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무위험률도 오릅니다. 변화합니다. 자,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란 말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죠. 자, 위험과 투자 가치는 양의 관계에 있다. 자, 여러분이 거기 23번에 4번 봅니다. 자, 4번 지문에서 우리 투자 이론에서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냐면 요구 수익률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위험이 어떻게 돼요? 높으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죠. 여기 아까 1번에 뭐죠?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인데, 자,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 전체가 부동산 가치는 뭐다? 하락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변동한 무슨 관계?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우리는 뭐죠? 플러스는 비례고요. 마이너스는 뭐다? 반비례. 4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양의 관계가 아니라 음의 관계. 4번 정답. 5번. 투자자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뭐죠? 무위험률입니다. 무위험률은 뭐에서? 무위험률은 우리가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요구 수익률 자체가 우리가 위험 조정 할인율이죠. 무위험률에다가 시장에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더해준 건데, 그럼 지금 무위험률을 구하는 건 뭐를? 위험 조정률에서 뭐를 빼주면 돼? 할증률을 빼면 되겠죠. 여기 5번 설명. 24번 문제로 갑니다. 자, 24번 문제로 보시면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시험에, 우리 본 시험에도 개념을 많이 물어요. 그래서 1번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고, 자,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이 체계적 위험인데,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총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을 공제한 값,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 되겠죠. 자, 여러분 4번이 정답인데,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 개별 위험이죠.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가 제거될 수 있는 이 위험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설명. 피할 수 있는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자, 5번 보시면은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자, 체계적의 밑줄, 요거 시험에 비체계적으로 많이 냅니다.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25번 5년 후 1억 원. 자, 여러분 5년 후에 1억 원이죠. 미래가치 계산한 겁니다. 5년 후니까, 자, 여러분 5년 후 주택 구입자금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기간 불입을 해야 돼. 적금액을 구해줄 때는 뭐를 곱해준다? 감채기금 개수를 곱해줘요. 감채기금 개수의 개념을 묻는데, 그래서 우리는 몇 프로? 연이자율 10%, 몇 년 후? 5년 후 곱해주면 나오는 내용이죠. 3번 정답. 감채기금 개수의 개념. 25번 현금 흐름 분석 틀린 것.
매각 시점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은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은 총 매각 대금보다 작다. 자, 여러분이 자, 매도 가격이 총 매각 대금. 총 매각 대금에서 뭐를 빼주죠? 우리가 매도 경비를 빼주면은 뭐가 나오냐면 순 매도액이 나오고, 순 매도액에서 뭐를 빼주냐 그러면은 중도 처분할 때 대출금 중에서 상환된 원금을 제외한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 대출 잔액을 빼면은 이게 바로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요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어요. 지금 요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걸 뺀 게 요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커? 총 매각 대금이 세전 매각 현금 흐름보다는 뭐죠? 크겠죠. 그래서 1번 맞는 질문. 2번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여러분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은 불량부채죠. 회수 불가능 임대 수입은 불량부채를 제하고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 된다. 작년에도 출제했죠. 2번 지문은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소득에 비해서 큰 편. 맞는 지문이죠. 왜? 왜 맞아요? 예? 자, 유효 총소득에서 뭐를 뺀다?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죠? 임대료 수입에서 비용을 지출해서 뭐가 나오죠? 순, 영업소득 나오니까 당연히 비용 지출되니까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소득보다 크죠. 자,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흐름과 동일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 자, 부채, 서비스액이 제로다. 이게 제로다는 건 뭐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어요. 그럼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은 요 원리금 상환액이 없어요. 제로면은 뭐가 세전 현금 수지와 순영업소득 뭐 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4번 정답. 5번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라면은 세금 빼겠죠. 뭐를? 영업에 따른 뭐를? 소득세를 빼면은 세후 현금 수지니까 어디가 커? 세전이 세후보다 크겠죠. 자, 27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익성 지수 올해 요 개념 출제 1순위. 여러분 1번 올해 출제 1순위예요. 모르면 큰일 납니다. 개념 수익성 지수는 자, 현금 지출의 현가 합에 대한 현금 수익 요거죠. 그런데 여기 항상 분모 분자를 주어야 돼. 분모 분자 요걸 주의를 좀 많이 해두셔야 돼. 뭐뭇에 대한 요거 시험에 나오면요 하여튼 여러분 요거 너무 잘 틀려. 작년에도 나온 걸 보니까 뭐뭇에 대한 하면요 앞에가 A고 뒤에가 B면요 어떻게 나와야 돼? 앞에 있는 요 A는 뭘로? 분모로, 뒤에 있는 B는 뭘로? 분자로 와야 돼. 그래서 항상 그걸 주의해야 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 채택,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내부 수익률법에서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 개념. 2번은 내부 수익률 개념이고 3번에 있어서 뒤에 쉼표 뒤에 이론적으로는 뭐가?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뭐죠? 내부 수익률법의 개념이 나와 있고 5번은 순현가법의 개념. 그래서 틀린 지문은 다 틀렸네. 1번 정답입니다. 자, 28번.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하면은 안 푸는 게 최선이야. 5개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보기 보세요. 5개 다 계산해야죠. 안 푸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 문제, 본시험 가서 시간이 없는데 요거 5개 다 계산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답은 4, 5번에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 돼요. 보기 중에 이렇게 5개 다 계산한 게 1번 이런 거 답을 놓을 수가 없어요. 출제위원회 이런 문제 계산 5개 다 하는 문제는 답은 4, 5번에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다 4, 5번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해야 돼. 계산하려면. 요령이에요. 나중에 본시험 가면 그런 걸 활용 잘 하셔야 돼. 자, 순소득 승수는 얼마? 1번에 순소득 승수는 항상 총 투자한 대가거든요.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가 순영업소득인데, 자, 이때 승수 앞에는 분모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 총 투자한 금액은 얼마? 100억. 총 투자한 금액은 100억이고, 자, 거기 봤더니 유효 총소득 얼마? 유효 총소득 16억 원에서 영업경비 유효 총소득 여기 얼마 나왔죠? 16억에서 6억을 뺐더니 얼마 나와요? 순영업소득 10억. 이게 순영업소득 10억이니까 얼마? 10.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역수가 나와 있죠. 역수는 종합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이 역수니까 몇 프로? 10%. 여기에 3번 지문 10% 역수니까. 자, 10%고 이 순소득 승수는 뭐죠?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자본 회수 기간은 몇 년? 10년 소요된다. 10년. 그래서 4번 맞죠? 1, 3, 4를 해결했어요. 자, 4번. 세전. 여러분,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또 세전 현금 수지는 분모로 가는데, 분자가죠. 여러분, 순영업소득에서 대출금에 대한 대가인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총투자액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분투자액에 대한 대가다. 세전현금 수지는 지분투자액에 대한 대가. 그럼 지분은 얼마? 100억에서 6억을 차입을 했으니까 지분은 40억 원. 세전현금 수지는 얼마죠? 순영업소득 10억에서 거기 저당 지불액 얼마?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 2억을 뺐더니 세전은 얼마? 8억 원. 8억 원이니까 얼마죠? 5. 그래서 맞는 질문. 정답은 5번. 자, 이런 비율 분석법에 있어서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 자,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더해준 금액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보는 건데, 유효 총소득 얼마죠? 16억. 영업 경비 문제 6억.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2억.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이니까 몇 프로? 50%. 50%. 5번 정답. 자, 29번. 원래 또 출제를 또 하는 부분이죠. 자, 29번 문제 보시면은 1억 원 동그라미. 1억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금액. 추가로 또 동그라미 칠까요? 자, 우선은 담보 인정 비율 LTV인데, 자, 부동산 가격. 자, 부동산 가격. 자, 담보 평가 가격이 지금 얼마나 하냐면 4억 원. 4억 원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가격이 지금 몇 프로? 70%, 0.7. 따라서 대출금은 4억의 70%, 47, 28, 2억 8천만 원이 나오죠. 자, 여기서 DTI,
DTI는 차입자의 연간 소득. 자, 차입자의 연간 소득 얼마죠? 4천만 원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얼마가 나오냐면 50%. 자, 이때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액, 지금 저당 상수가 나와 있죠? 저당 상수가 주어지면 이 수식을 이용하다는 얘기인데 저당 상수는 지금 문제에서 0.1. 연간 저당 상수 0.1. 4천만 원에 50% 하니까 얼마죠? 2천만 원. 양변에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면 얼마? 2억 원. 자, 그럼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두 금액 중 작은 거. 얼마? 2억 원.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두 금액 중 공통되는 부분은 작은 거 2억 원을 얘기해요. 자, 요 2억에서 기존 대출금 1억 원을 빼줘겠죠. 빼줬더니 추가가 나온 거지. 추가. 지금 문제는 요걸 묻는 거잖아.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죠? 1억 원. 정답. 요거 작년에 또 출제를 했는데 하여튼 시험에 많이 냅니다. 올해도 출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DTI로 안 내고요. DSR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요즘 대출 기준으로.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문제 풀어봅니다. 자, 30번. 융자 원금은 대출금인데 대출금을 전체 상환 기간 만기로 나눈 할부 상환금과 그때그때의 잔금 미상환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바로 이것만 봐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개념. 1번 정답. 자,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 관리는 얼마? 3억 원. 자, 그리고 거기에 봤더니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최저 자본금 얼마? 70억 원. 맞습니다.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얼마? 30%가 아니라 몇 프로? 50%. 이게 바뀌었거든요. 100분의 얼마?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이 50%인데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5번 정답. 32번.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는데 예상 사업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분양 가격이 오르면 긍정적 영향이지.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대출 금리가 하락해도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긍정적 영향. 용적률이 줄어들면 안 되죠. 용적률은 높아야 건물이 고층화되는 겁니다. 토지 가격 하락을 하면은 토지 매입 비용이 적게 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죠. 긍정적 영향. 공사비 하락해도 뭐다? 긍정적 영향.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죠. 부정적. 부정적은 용적률 감소, 공사기간 연장이 부정적. 긍정적은 4개. 자, 33번. 토지의 경제적 관리로만, 만자가 떴죠. 자, 만자가 뜨면은 토지만 봅니다. 몇 번? 주차 공간 5번인가? 5번 정답. 요건 토지의 경제적 관리만 보는 거. 34번 토피 4가지 피에 해당하지 않은 거. 인력 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1번 정답. 자, 35번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하는 걸 전제. 이용하는 걸 전제 밑줄. 여러분 토지와 건물이 있거든요. 자,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에 건물인데 건물이 이용되는 걸 전제로, 토지는 건물이 이용되니까 건부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은 무슨 평가? 부분 평가. 부분 평가. 부분 평가입니다. 36번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인데 부지와 건물은 뭐예요? 부지와 건물은 부지와 건물에 있어서의 적응을 보는 것은 요거 뭐와 관련이 있다?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어요. 기능적 감가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의 균형에 위배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균형. 적합이 아니라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1번 정답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균형 적합에서 정답을 많이 묻고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37번 원가법과 관련 없는 거 1번인데 1번에 여러분이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우리는 비율로 우리가 수정할 수 있고 또는 금액으로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비율 수정법, 금액 수정법 요거 나온 것은 거래 사례를 보정하는 방법. 이것은 거래 사례를 보정, 고치는 방법으로서 요거는 거래 사례 비교법과 관련있어요. 1번은 거래 사례 비교법과 관련있다. 5번은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이죠. 4번은 재조달할 물건과 평가 대상 물건은 대체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 분해법. 5번은 원가법에서의 감가수정 방법이죠. 원가법에서의 감가수정 방법. 자, 39번 올해 출제 또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난이도 점수 거저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정답 뭐예요? 자동차.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 꼭 기억해야겠죠. 자, 40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자, 여러분 우리 중요하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있어서의 공시사항. 공시사항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선 표준지 어디 있느냐?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뭐죠? 표준지의 단위 면적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 또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또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죠. 요것이 공시사항 5개 다 포함이 됩니다. 5번 정답. 자, 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3월달 시험도 이 정도고 4월달도 난이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적인 오늘 배우신 강의 내용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틀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잠시 쉬고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